나는 대한민국 법적 노인이 되었다. 이제 나는 긴장과 경계의 줄을 놓칠 만큼 무르지도 다시 팽팽히 잡아당길 만큼 서툴지도 않다. 세상의 바람과 고통을 비껴가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조금 뻔뻔해지고 조금 포기하고 조금은 더 단단해진 나이.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이름을 나는 이렇게 부른다. 여행을 통해 나를 다시 배우는 시간. 멈춤과 비움으로 다시 삶을 채워나가는 시간. 이제 나는 떠날 수 있고 머물 수도 있다. 그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나로서 존재하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풍경 앞에서 가슴이 뛰는지 잊고 살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 소개할 책 70여행, 지은이 이어진 펴낸 곳은 스노우폭스북스입니다. 저자는 33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른의 문턱에서 비로소 세상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12개국을 유람하면서 써내려간 27편의 글 속에는 화려한 관광지의 기록이 아닌 그 풍경 속에 투영된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행을 쓰려고 했는데 결국 나를 쓰고 있었다. 할슈타트의 평화로운 호숫가에서 잊고 지낸 첫사랑의 기억을 꺼내보고 코타키나발루의 타오르는 노을 속에서 빛나던 젊은 날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젊은 날의 여행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채우는 수집이었다면 이른의 여행은 나를 비워내고 본질을 만나는 귀환의 과정이었다고요.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가는 상실의 과정이 아니고 비로소 역할이라는 옷을 벗고 온전한 존재로 서는 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보다 빛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마음이 자란 것이라는 저자의 통찰은 나이 듦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아직 이른에 도착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미리 건네는 희망의 풍경으로, 이미 그 길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정한 공감의 거울로 남을 책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저는 종이책 소장하는 걸 그리 즐기지 않는 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볍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전자책이 더 좋습니다. 나무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덜 들기도 하고요. 이 책은 전자책이 발간되지 않아 종이책으로 샀거든요. 일단 참 예쁩니다. 저자의 문장들이 마치 노랫말이나 시처럼 가슴에 와닿고 함께 담긴 사진들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작품 같습니다. 좁은 방에 작은 책장을 갖고 있기에 정말 아끼는 것들만 남겨두려고 애쓰는 저이지만 이 책만큼은 기꺼이 제 곁에 자리를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책의 본문 들려드리고요. 클로징 때 다시 뵙겠습니다. 그날의 노을이 내게 말하려던 것. 코타키나발루, 침묵하는 하늘 아래. 코타키나발루는 낯선 이름이었다. 보르네오섬 북동부, 말레이시아 영토에 자리한 이곳은 황홀한 석양으로 불린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툰쿠 압둘라만 해양 국립공원의 탄중아루 해변이었다. 그날 바다와 하늘은 경계를 잃고 붉게 하나가 되었다. 흰 구름이 간간히 걸린 하늘과 수평선은 투명해지고 바다와 하늘은 마치 한 장의 캔버스 위에 붉은 물감을 흩뿌려 놓은 듯 물들어 있었다.
태양은 바다 위에서 천천히 불타오르다 녹아내리듯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다.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다. 괴테가 말한 것처럼 두려움과 경외, 경이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날 나는 관광객이 아니라 우주 속 티끌 같은 나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여행자였다. 오래 쌓아두었던 교만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깊은 고요가 찾아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남편이 나를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가이드가 일행을 찾고 있었다. 마법 같은 시간이 끝나는 순간 남편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주며 좋으련만 그 마음을 눈치챈 듯 가이드는 우리 부부의 사진을 찍어주었다. 그 짧은 찰나 오래 묵은 감정이 스르르 풀렸다.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 웃음이 번졌다.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 나이 차가 있었지만 고향이 같았고 첫인상도 좋았다. 객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그는 결혼 후 내 근처에 집을 얻었다. 신혼살림에 그가 들고 온 것은 통기타와 고급 영어 카세트 테이프 세트였다. 기타는 우리에게 낭만이었고 카세트는 그의 자부심이었다. 몇 번의 이사 끝에도 버리지 못한 그것들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여전히 우리 집 구석에 남아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켜본 산 증인 같은 존재라 차마 버릴 수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 빛나는 건 새 물건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마음이다. 해변을 빠져나올 때 붉은 태양은 마치 녹아내리듯 천천히 사라졌다. 젊은 날 불타오르던 열정도 세월에 따라 조금씩 사라졌음을 느꼈다. 남편이 먼지를 털고 다시 기타줄을 매는 날은 올까? 그날이 오면 좋겠다. 영화 비포 미드나잇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40대가 된 셀린과 제시는 격렬히 다투다 제시가 이렇게 말한다. 이봐, 내가 그 남자였어. 기차에서 말을 걸던 그 남자.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쩔 수 없어. 이게 우리가 만든 현실이거든. 그 말에 셀리는 대꾸하지 못한다. 그 말을 굳이 듣지 못해도 괜찮다. 우리가 함께 만든 시간이 이미 대답이니까. 세 편의 비포 시리즈 중 마지막 편인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꿈꾸는 연인이 아니라 현실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로 그려진다. 우리 부부도 그 끝없는 줄다리기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언젠가 남편도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때 그 남자였어. 헤어지던 골목에서 네가 내 품에 안겼잖아. 그때 내가 영원히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 남자. 코타키나 발루에서 느꼈던 자연의 전율과 그날의 감정은 오래도록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고 기력이 쇠해도 그날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 다시 음미하고 싶다. 바쁘고 서두르는 시간 속에서도 가끔은 멈춰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봐야겠다. 그 기억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테니까. 그리고 언젠가 낡은 기타에서 다시 한 줄 소리가 날 때,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냈다는 사실이 내 가장 조용한 기쁨이 될 것이다. 언젠가 남편이 먼지를 털고 기타줄을 다시 매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흰머리가 늘어난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 청년의 모습은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살아있다. 사람은 사랑을 잊지 않는다. 다만 오래 묻어두었다가 노을 앞에서 조용히 다시 꺼낼 뿐이다. 붉은 태양이 바다로 잠기듯 젊은 날의 열정도 사라졌다.
그러나 그날의 노을은 내게 속삭였다. 오늘을 붙잡아라. 사랑도 화해도 미루지 말아라. 이 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일이다. 바쁘고 서두르는 시간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볼 여유를 잃지 않아야겠다. 그 기억이 나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리틀 펭귄이 가르쳐준 돌아가는 길. 퍼핑빌리에서 필립 섬까지 작은 생명이 건네는 위로. 멜버른의 하루는 아침부터 설렘으로 시작됐다. 퍼핑빌리 증기 기관차를 타고 낭대동 숲으로 가로지르는 일정이었다. 호텔 앞에서 가이드의 차량을 타니 한국인 청년 한 명이 이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오전 일정까지만 함께할 여행 동료였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나서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멜버른의 거리는 정갈했고 낯선 도시의 공기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퍼핑 빌리는 100년 넘게 달려온 오래된 증기기관차였다. 과거엔 농산물을 실어 나르던 화물 열차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추억을 싣고 천천히 숲을 건넌다. 기차는 느릿하게 출발했다. 나무로 된 철로 위를 덜컹거리며 달릴 때마다 차창 너머로 초록빛이 흘렀다. 승객들은 다리를 밖으로 내밀고 손을 흔들었다. 나도 아이처럼 웃으며 다리를 내밀었다. 그때의 바람이 얼마나 맑았던지 잠시 동안 내 나이를 잊을 정도였다. 바람이 지나가면 시간도 잠시 멈췄다. 잃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한 조각이 조용히 돌아봤다. 남편은 기차 안에서도 늘 그렇듯 묵묵했다. 조금 불편한 자세로 선체로 풍경을 바라보던 그의 옆모습은 이상하게 평화로워 보였다. 삶이란 어쩌면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서로의 호흡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오래 함께한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숨의 박자가 있었다. 기차가 멈춘 곳엔 마루 코알라 동물 농장이 있었다. 작은 규모였지만 코알라와 캥거루들이 평화롭게 어울려 있었다. 어미 캥거루의 주머니 속에서 새끼가 고개를 내미는 모습을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바라보았다. 그 작은 눈망울 안에 신뢰라는 단어가 있었다. 누군가를 믿는 일은 두려운 일이지만 믿어본 사람만이 아는 따뜻함이 있었다. 사람의 손길에도 놀라지 않는 그 평화로움이 이 세상이 아직은 따뜻하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필립 섬으로 향한 오후, 하늘이 서서히 붉어지고 바다는 잔잔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펭귄들이 하루의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데크를 따라 서 있었고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기다렸다. 어둠이 내려앉자 모래 위에 작고 둥근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뒤뚱뒤뚱 바다에서 나온 펭귄들이 335 짝을 지어 보금자리로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빛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은 조심스럽고도 단단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살아내려는 의지였다. 작은 몸으로도 제 길을 잃지 않는 존재들. 무언가를 잃지 않으려 애쓰던 내 젊은 날이 겹쳐 보였다. 그때 아이들이 첫 걸음을 떼던 장면이 떠올랐다. 첫째가 돌을 막 지난 무렵
나는 객지의 좁은 방에서 혼자 그 아이의 걸음을 지켜보았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괜찮을 것 같은 벅찬 기쁨이었다. 둘째는 첫째보다 빠르게 걷고 빠르게 웃었다. 그때의 시간들이 지금 내게는 하나의 빛처럼 남아있다. 그때는 몰랐다. 가장 평범했던 날들이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다는 걸. 아이들이 커서 세상으로 나간 지금 나는 그 펭귄들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저렇게 가면 된다. 넘어져도 흔들려도 결국 자기 길로 가면 된다. 세상의 바람은 언제나 거세지만 각자의 걸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존재들은 그 자체로 아름다웠다. 넘어질까봐 두려워 붙잡았던 시간보다 비틀거리더라도 스스로 걷던 순간이 우리를 자라게 했다. 그날 밤 바다 위에는 달빛이 떠올랐다. 리틀 펭귄들이 사라진 해변에는 여전히 그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작은 흔적들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사라진 것 같아도 남아있는 발자국, 사랑도 그렇게 우리 안에 남는다. 삶이란 결국 사랑하는 존재들을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다. 기차의 바람, 캥거루의 눈망울, 그리고 펭귄의 걸음까지 그 하루의 모든 장면이 내 안에서 이어졌다. 자연은 말없이 가르친다. 오늘도 마음이 흔들릴 때면 그 작은 걸음을 떠올린다. 돌아가면 된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부엌에서 멀어질수록 나는 나에게 가까워진다. 아궁이, 화로, 그리고 여자들의 자리. 아오모리에서 하루 머물고 배를 타 혼슈에서 하코다테로 넘어가 이틀을 지냈다. 러브레터의 배경인 오타루 운하도 걸었다. 오르골 상점에서 맑은 소리를 듣는 동안 나는 오래전 처음 일본을 보았을 때와 다른 마음이 되어 있었다. 70의 여행은 설렘만이 아니라 되돌아봄을 품고 있는 듯하다. 히로사키 나카초 중급 사무라이들이 살던 거리였다. 안동 하회마을처럼 옛 주택을 그대로 보존한 곳이다. 다다미 방들, 단정한 구조, 사무라이 옷과 칼, 영화 속 장면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집들 중심에는 화로 자리가 있었다. 일본은 지진 때문에 불을 중앙에 두어 난방과 취사를 함께 해결했다. 집의 중심에 불을 두고 온기를 모았다. 그러다 한국의 부엌이 떠올랐다. 아궁이를 지펴야 했던 깊은 부엌, 온돌방과 떨어지고 대청마루를 거쳐야 닿을 수 있었던 곳, 집의 중심에서 가장 멀어진 자리, 어머니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지만 가장 외로운 장소, 가족의 삶을 지탱한 중심이면서도 중심이 아니었던 공간. 가장은 아랫목에 앉는다. 아궁이의 상석, 아랫목 옆 좁은 문으로 밥상이 드나들지만 그 문은 며느리와 어머니만 오갈 수 있었다. 부엌은 집안의 이야기가 조용히 쌓이고 흘러간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 앉은 이는 늘 여자였다. 가족을 돌보며 누구보다 중심이었으나 늘 문 밖에 머물던 자리였다. 세월이 흐르며 드라마 속 부엌도 아궁이에서 입식 주방으로 변했다. 하지만 구조가 바뀌어도 마음의 자리는 쉽게 옮겨가지 않았다. 부엌은 여자들의 공간, 말 대신 눈빛과 숨으로 이어진 자리. 고단함과 헌신이 쌓이고
또 쌓이던 곳. 몇 해 전 방송된 프로그램 엄마의 부엌은 잃어버린 맛과 정을 찾아가는 여정을 내세웠다. 처음엔 따뜻했다. 그러나 화면 속 허리가 굽은 할머니들이 연기 가득한 아궁이 앞에서 음식을 하고 제작진은 그 밥상을 받으며 감탄했다. 맛있다고 웃는다.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서늘했다. 그 맛이 정말 감동이어서가 아니라 그 고단한 삶까지 한 장면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오래된 부엌과 어머니의 손길을 정으로만 남기고 그분들의 허리를 펴줄 새 부엌은 없었다. 누군가는 그 공간에서 평생 불을 지켰다. 내가 여행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 부엌에서의 해방이었다. 가스레인지 대신 지도를 펼치고 냉장고 문 대신 도시의 문을 여는 시간. 저녁 메뉴 대신 하룻밤의 쉼을 고민하는 순간이 얼마나 달콤한지. 오랜 세월 당연하다고 여겼던 가사 노동에서 잠시라도 벗어나는 자유. 그게 여행의 맛이었다. 오늘은 어디에서 저녁을 먹을까? 가족에게 저녁을 차려주지 못하는 순간 미안함이 스치지만 그 죄책감에서 몇 날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삶은 한결 가벼워진다. 70의 여행자는 욕심보다 쉼을 배운다. 그리고 이제야 안다. 내가 나를 돌보기 시작할 때 삶도 비로소 따뜻해진다는 것을. 무사 가옥을 나와 작은 카페에 들렀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었다. 곧 네프타무라로 향했다. 화려한 등불들, 생생한 에너지. 일본은 늘 그렇다. 가까우면서도 멀다. 익숙하고도 이질적이다. 우리는 각자의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공간을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 구조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 나의 자리도, 여인의 자리도, 한평생의 자리도. 부엌에서 멀어질수록 나는 나에게 가까워진다. 그리고 다짐한다. 다음 세대의 딸들은 부엌이 말뚝이 아닌 선택이 되기를. 집밥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기를. 삶의 중심은 더 이상 불이 아니라 사람이어야 한다. 여자들은 다른 장소를 살아간다의 작가 류은숙은 말했다. 여성에게 부엌은 말뚝이고 그곳에 묶인 줄을 누구도 쉽게 끊지 못했다고. 여행은 오래 묵혀있던 마음의 말뚝에서 천천히 몸을 빼내는 일이다. 한국의 엄마들은 부엌에서 가족을 지켰지만 그 부엌은 종종 엄마를 잃게 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부엌에 붙드는 손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손이다. 나에게 더 먼 나라는 과거의 나였다. 누군가의 식탁을 지켜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믿던 나. 그곳에서 벗어난 지금 나는 비로소 한 인간으로, 한 여행자로 서 있다. 40여 년 만에 현실이 된 상상. 아람브라 궁전. 기억의 공간이 공간의 기억으로.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을 처음 들은 건 젊은 때였다. 밤늦게 라디오를 켜두고 별밤을 들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달래던 시절. 아날로그 감성이 전부이던 시대에 기타 선율은 내 마음을 오래 울렸다.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내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정교한 문양도 스페인의 공기조차 알지 못했지만 눈을 감으면 거기 있었다. 사연 많은 사람들의 한숨과 희망이 얽힌 곳. 그렇게 내게 그 궁전은 음악 속 기억으로만 존재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나
마침내 그 이름 속 공간을 직접 걷게 되었다. 상상으로만 품었던 장소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붉은 성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브라. 작은 언덕 위에 우뚝 선 그곳에는 시간의 결이 고요히 쌓여 있었다. 무어인의 손끝으로 세워졌고 국토 회복 운동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빛을 찾은 궁전. 마지막 술탄 보압들이 남긴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스페인을 잃은 것은 아깝지 않지만 아람브라를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원통하다. 눈물의 언덕이라 불린 그 마지막 길을 떠올리며 잠시 걸음을 멈췄다. 한 시대의 왕조가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결국 아름다움과 그리움뿐이었구나 싶었다. 그날 햇살은 눈부시고 하늘은 맑았다. 정교한 문양, 잘 가꿔진 정원, 은빛을 품은 빛, 마치 먼 꿈결 속 장면이 현실이 된 듯했다. 가장 먼저 마음에 남았던 곳은 나르스 궁전이다. 술탄이 머물던 공간이자 아람브라의 심장, 섬세하게 새겨진 아라베스크 문양은 세월을 비웃듯 정교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사자의 궁전, 왕의 사적 세계였다. 어린 나이에 권력에 의해 선택된 후궁들, 사랑받기 위해 평생을 바쳤을 삶, 그들의 마음을 잠시 상상했다. 영조의 사랑을 받지 못한 정성 왕후가 떠올랐다. 평생 외로움을 견딘 여인으로 살아서도 사랑받지 못했고 죽어서도 홀로 잠든 사람이다. 궁정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외로움과 고요한 인내. 여인들의 삶은 늘 비단 위에 흘린 눈물 같았다. 나도 어느새 그 나이가 되었다. 세월을 건너 여기까지 왔다. 젊은 날, 아람브라의 그리움을 음악 속에서만 품던 나는 이제 현실의 햇빛 아래 서 있었다. 꿈꿀 줄 아는 나이에서 기억을 되짚을 줄 아는 내가 되었다. 젊은 시절이 상상으로 채운 풍경이라면 지금은 살아낸 시간들이 이해로 더해진 풍경이었다. 나이 들미란 단지 늙어가는 일이 아니라 기억의 층을 쌓아가는 이름을 알게 된다. 이곳에서 나는 화려함보다 고요를 본다. 역사의 환희보다 그 아래 숨은 긴 시간을 본다. 젊을 때는 찬란함이 마음을 흔들었지만 지금의 나는 오래된 흔적에 더 오래 머문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눈부심보다 기억이 깊어진다. 이 길 위에서 나는 느낀다. 예전엔 몰랐던 것을 시간이 알려준다. 기억이 쌓인다는 건 마음이 깊어진다는 뜻이었다. 사자의 궁전을 지나며 두 자매의 방과 대사의 방, 그리고 아벤세라헤스의 방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전장은 종류석으로 매달린 정교한 장식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이슬람 문화는 인간 형상을 배제한다. 그 대신 문양과 빛, 패턴과 섬세함으로 세계를 만든다. 아무것도 새기지 않고도 모든 것을 새기는 방식. 그 고요한 절제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젊을 때에는 화려함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면 지금의 나는 절제와 침묵이 먼저 다가온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소리를 덜 찾고 결을 더 느낀다. 그 길을 따라 술탄의 여름 별장 헤넬랄리페로로 향했다. 사이프러스가 똑바로 서 있고 분수와 꽃이 조용히 길을 열어주는 정원. 코란 속 낙원을 형상화했다는 그 장소. 13세기, 14세기 시간의 겹이 흘러가듯 펼쳐져 있었다. 태양 아래 반짝이는 물과 꽃을 보며 아름다움이란 본래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느낀다.
사랑받고자 꾸며낸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들이 자연스레 새긴 흔적이었다. 70을 향해 걷는 지금 나는 아름다움을 욕망하지 않는다. 다만 아름다운 기억을 남기고 싶다. 정원을 지날 때 한 그루 고목이 눈에 밟혔다. 후궁의 비극을 목격하고 결국 함께 말라버렸다는 나무. 사랑을 위해 선택된 자리였지만 사랑받지 못할 운명이었다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그 이야기는 오래된 건물과 나무에 스며 있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시간을 가만히 느꼈다. 타인의 눈물 위에 세워진 영광 앞에서는 누구나 잠시 고개를 숙이게 된다. 나도 내 인생의 어느 순간들에게 누군가의 아픔을 모르고 지나친 적은 없었을까? 세월이 깊어질수록 그러한 질문이 마음에 오래 남는다. 아람브라는 한때 폐허로 남겨져 있었다. 250년의 침묵. 그러나 한 작가의 기록이 다시 그곳을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 그리고 한 음악가가 그 흔적을 선율에 담아냈다. 잊힘과 발견, 소멸과 부활, 그 흐름 속에서 공간은 다시 살아났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기록은 누군가의 생을 다시 빛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도 쓴다. 내 걸음과 내 마음을 남기려 한다. 나의 존재가 사라진 뒤에도 언젠가 누군가 잠시 멈춰서길 바란다. 기억은 이렇게 이어진다. 여성이 이름이 지워진 역사 속 이야기를 지나며 마음이 잠시 무거워졌다. 나해석도 있었고 클로델도 있었다. 비록 고단했으나 그들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었다. 그 흔적이 지금 우리에게 닿는다. 70문턱에 다다르니 비로소 알게 된다. 세상은 결국 말한 이들에 의해 기록되고 침묵한 이들 속에서 진실이 자란다는 것을. 나는 이 길을 걸으며 다짐한다. 내 삶의 목소리를 끝까지 잃지 않겠다고.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정교한 문양 사이를 걷다 보니 현실과 꿈이 섞였다. 베르사유가 열린 하늘의 정원이라면 아람브라는 닫힌 꿈의 정원이다. 바람 한 줄기마저 은밀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그 비밀스러움 속에서 나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있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 있다. 젊을 땐 모든 걸 말해야 한다고 믿었지만 고요함이 지키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은 안다.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온 기타 소리. 검은 연주복을 입은 연주자의 손끝에서 트레몰로가 번졌다. 나는 음악이 난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햇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선율을 따라가던 내 마음. 그 곡을 처음 들었던 18살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마주했다. 그때 나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고 지금의 나는 나를 향해 깊어져 있다. 세월은 이렇게 사람의 방향을 바꾼다. 바깥을 쫓던 시선이 안쪽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있다. 나는 아람브라에서 그 변화를 받아들였다. 지나온 시간들도 아직 남아있는 시간들도 모두 내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한 여정이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을까? 그때의 나는 어떤 얼굴로 이 길을 걸을까? 그 생각을 가만히 품고 천천히 그곳을 걸어 나왔다. 기억의 공간이 공간의 기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제 마음에 살짝 머물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단어, 사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사람, 또 사랑. 두 글자 참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받침이 조금 다릅니다. 사람은 각진 네모 받침이고 사랑의 받침은 동그라미죠. 어쩌면 우리 사람은 처음에는 누구나 모난 존재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옳고 그름이라는 날카로운 틀로 세상을 재단하고 사람을 가르기도 하니까요. 그 네모진 마음이 세상을 버티는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베어 상처를 입히기도 하지요. 하지만 긴 세월 동안 세상을 살면서 또 여행하면서 걷고 부딪히고 부서지는 과정을 겪다 보면 그 날카롭던 모서리가 조금씩 깎여 나간다고요. 그렇게 마음의 귀퉁이가 둥글게 닮아갈 때 비로소 내가 준 상처로 아팠을 이들의 마음까지 헤아리게 되지 않겠느냐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나무님들의 인생이라는 여행은 지금 어떤 풍경을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네모난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마침내 사랑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그런 따뜻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iro el espejo y no sé quién me mira. Un viejo extraño que apenas respira. ¿Dónde quedó aquel joven de fuego que hacía del mundo su eterno juego? Siento el cansancio en mis manos cansadas, llenas de historias de luces pasadas. Añoro la niña que no conocía el miedo. Hoy el silencio es mi único enredo. Oh, nostalgia, dulce veneno de plata. El tiempo nos muerde, el tiempo nos mata, pero no cambio este llanto por nada. Fue mía la senda, fue mía la alborada. Veo mis pasos borrados por viento, pero en mi pecho aún late el momento. No hay amargura en este final, solo el susurro de un mar de cristal. Juventud mía, te dejo partir. Gracias por todo lo que me hiciste sentir. Oh, nostalgia, dulce veneno de plata. El tiempo nos muerde,
mata, pero no cambio este llanto por nada. Fue mi